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경제상식 퀴즈도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산다. 자, 이직이었습니다. 이직하려면 사표 먼저 내야죠. 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장님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만 또 물론 평생 직장인의 개념이 요즘 또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또 열심히들 사시는 것 같고요. 김국회님이 사표 내고 이직하는 꿈 많이 꾸지만 현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해야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0177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3번이나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회사 대표님이 그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아미님은 사회초년생인데요. 이직의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직장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유유. 근데 사회초년생이시면은 그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아마 꿈꾸던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도 그 해병대 딱 입대를 했는데 자기가 꿈꾸던 해병대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유학 간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유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항상 상상 속에서 모습이 더 멋지게 그려졌기 때문에 현실은 그거보다 약간 좀 디스카운트 해야죠. 디스카운트 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인데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오늘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네요. 코스피는 2775로 0.3%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밀린 85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9원에서 1390원, 이제 1390원대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는 0.5% 오름 84,400원, 8만 원 정도는 이제 지키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비교적 많이 빠지네요. 3.2% 내린 226,500원 가리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큰 움직임은 나타나질 않고 있고요. 코스닥 쪽 한번 또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시총 상위 5위인 엔캠이 7.9%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 일부 좀 튀는 것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 지수는 부진하고 종목별로는 또 진짜 천지 차이로 양극화가 나타나는 그런 수익률인데요.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하는가? 이분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학균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증시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래도 2800선을 살짝 터치하기는 했다가 또 밀리고요. 네. 어떻게 좀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2월부터 우리 증시가 크게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2월부터 나타났던 일이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았고 또 중요하게는 밸류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또 중국이 뭔가 걱정이 많았는데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뭔가 중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이게 2월 이후로 우리 증시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특히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증시가 2011년 여름에 3,300 갔는데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아직도 2,800 좀 못 미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요.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난주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2월 이후로 따지면 한국이 그렇게 뒤처지는 성과는 아닙니다. 일본보다도 낮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안 해본 거는 늘 좀 부럽거든요. 해보면은 또 현실 속에 다 우리가 하는 인생이란 게 다 구질구질한 면이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알아나가는 건데 투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끝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 증시는 2월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봐야 될 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얼마나 받느냐 봐야 돼요. 강세장의 특징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는 흐름인지 떨어지는 흐름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뿐이고 물론 올라가는 흐름인지 떨어지는 흐름인지에 대한 또 절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없어요. 네. 다 헷갈리는 거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증시가 2월부터 반등하고 있고 2800이라는 선은 2021년 장이 무너지는 후 처음 간 선이거든요. 그럼 거기 지금 한 30포인트 밀렸어요. 네. 강세장의 특징은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뭐 못 오른다가 아니고 이게 뭐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2월 이후 지나고 있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지. 이거 뭐 20, 30포인트 밀리니까 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보는데 실은 올라갈 때는 본질적으로 투자 시장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쏠림이 생기게 되면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떨어지는 장에서는 이게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됐더라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가의 아주 고점과 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그래도 올라가는 리듬인지 올라가는 리듬이라 그러면 조정시 매수고 만약에 떨어지는 장이라 그러면 반등시 매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2월 이후로 따지면은 그래도 이제 최고치에서 뭐 한 300-400포인트 오르고 조정은 한 20-30포인트니까 여전히 어쨌든 한국 시장이 올라가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몇 가지 동력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반도체는 뭐 상당히 저는 HBM과 무관하게 한국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뭐 HBM은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잘하고 또 삼성은 좀 뭐 걱정이 많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HBM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잘 되면서 SK 하이닉스 기존의 전통적인 그 반도체를 디램이나 낸드 만들던 걸 이제 마진율이 높은 HBM으로 막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저 오래된 레거시 램은 또 삼성이나 이런 데가 또 만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수혜를 보는 구조고요.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는 HBM에서의 어떤 적응력과 무관하게 어쨌든 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 사업에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지난 한 5개월 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인데 뭐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밸류업은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인데 여전히 이제 불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물론 반론도 많지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경기가 어쨌든 과거에 이 좀 부동산 규제도 풀고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한 3분기 정도는 일시적으로라도 반등을 했는데 지난 5월 말에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게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5월까지 수출을 보면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중국은 조금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주가 끌어올린 요인이 세 가지 중에 아직 두 개는 저는 살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의 조정도 오른 거에 비하면 강도가 미약하니까 어쨌든 뭐 기존의 어떤 만등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내용적으로도 뭐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락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승해온 그 흐름 속에는 여전히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적게 조정받고 그 흐름으로 뭐 2,700 후반까지 그래도 꾸역꾸역 힘들게 올라오기는 했던 거죠. 하반기 또 전망 어떤 뭐 리서치 센터에서는 좋건 싫건 간에 막 증시 전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또 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증권사들이 이제 3,000선까지도 네. 이제 바라보는 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신용증권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3천이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5% 정도 오르면은 가는 건 한 60% 네. 오르면 네,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대단히 못 간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인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위로 한 6, 7% 이게 뭐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못 간다고 말하는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거라 그럼 이게 뭐 대단히 무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앞서서
이 뭐 반도체나 중국 경기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기업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이제 이익 기준으로 보면 뭐 고평가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뭐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3천까지 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주식이 뭐 한 2,400에서부터 2,800 왔는데 이게 뭐 대단한 목표치가 될 수도 없다고 봐요. 그게 목표치라 그럼 그거는 이제 바닥에서 한 400포인트 올라오고 위로 한 200포인트 남았다 올라갈 때 파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정도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저는 밸류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어쨌든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상법 개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도 나오죠. 오늘 조간을 봤더니 이제 바이오 회사 이런 데는 이 M&A도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주주들이 이리저리 회방 놓으면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주의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 기업을 하는 예컨대 뭐 회사의 설립자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직장을 좋은데 나쁜데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길게 봐야 되는데 주주들은 주식을 팔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그 주주들의 요구는 단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주주들에게 휘둘리면 뭐 기업의 가치가 뭐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주장 저는 올바르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입장 그거는.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국에서 주주들이 막 휘둘러 가지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가 훼손된 사례가 단 한 가지라도 있나? 라고 보면 저는 잘 안 떠올라요. 그렇죠. 일단 주주들에게 그렇게 휘둘려 본 사례가 있나? 라 그러면 그런 게 안 떠오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경영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더 강하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밸류업에 대한 논의의 어떤 과정도 그렇고 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기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네. 보면 저는 뭐 이제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 같은 거 예컨대 저는 차등 뭐 의결권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같은 데 그렇게 하거든요. 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더 발언권이 높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국에서 과연 어디가 결핍이 있냐라는 거예요. 소액 주주들에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가상의 걱정.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객관적인 실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야 이게 벌어지면 하나의 부작용으로 있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저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그 뭐 밸류업이 됐건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아예 원천 봉쇄한 무균실에서의 실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이나 한국 사회의 결핍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주주들의 전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도 저는 잘 안 떠오르거든요. 한국에서 주주된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주주권의 대접을 못 받아서 뭐 미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요. 좀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결핍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주주권이 조금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던 데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일본도 요즘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요. 네. 또 일본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일본 경제가 본질적으로 좋아졌다. 저는 이런 증거는 못 찾는다고 봅니다. 네. 일본이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저는 일본 주가가 그래도 89년에 기록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버블까지 크게 보면 10년 동안 올랐던 거는 전 아주 냉소적으로 일본 시장의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미래는 모르겠어. 주식 투자 미래를 보는 거지만 미래는 모르겠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기업들이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벌어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것들이 주주들을 중심으로 안 쓰여지다가 주주들을 위해서 한번 쓰여지면서 워낙 쌓아놓은 게 많은 나라기 때문에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벌어놓은 거 까먹으면서 한 10년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도 뭐 일본보다 더 그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그게 그 정도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이 1, 2년짜리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한국도 옛날에 벌어놓은 거 까먹으면서만 가더라도 저는 아주 몇 년짜리 강세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과거의 것을 소진하고 이렇게 많은 거는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밸류업에 대한 게 한국 시장이 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좀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설정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 이제 밸류업에 부작용은 줄이고 다만 이제 출발부터 아주 부작용을 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상의 걱정을 가지고 이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안 하자라고 하는 건 저는 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 일각에서 이제 반발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상장한 공개 기업이 된 IPO를 한 주식회사라면 주주들과 또 함께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왜 그러면 우리가 주주 친화적이지 않는가라고 보면 기업들도 할 말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 상장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기업들 많은 기업은 상장을 원치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상장한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6, 70년대는 뭐 정부가 하라고 해서 상장한 특히나 이제 있고요. 그 박정희 정권 때 이 그 기업공개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땐 자본시장 육성한다고 하면서 상장을 안 하면 페널티를 줬으니까 내가 상장하고 싶어서 했냐 등 떠밀려서 했다라는 거고 80년대 초에 그 김영삼 정권 때 그 전두환 정권 때도 비슷한 상장 장려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들이 다 역사적 연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상장된 회사로 이렇게 오래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어느 쪽에 불균형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 이후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상장한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을 테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대명천지에 중요한 어떤 그 논의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얘기는 제가 96년도에 증권회사 취업한 이후로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는 전부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예컨대만 상법도 바꿔보자. 이랬던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뭔가 일취월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 생각에 이제 아까 삼성 포인트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결국 뭐 지금 이익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뭐 이 매크로 사이클로 보면 뭐 3천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거기서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직관적으로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 가는 흐름은 저는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뭐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배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 좀 한 5년 정도 혹은 길게 보면 10년 정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정부가 상장을 하라고 해서 상장한 회사들은 아마 대부분 대기업일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아예 배당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최대 주주이자 CEO가 또 엄청난 연봉을 가져가고 이제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장을 한 건 우리 할아버지 때 한 거다. 지금은 이건 내 회사다 이런 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도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밸류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배구조가 한국의 지배구조는 정말 독특합니다. 지금 그 이 대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내 회사라고 하는 자연인이 이거 내 거야 혹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었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지배구조가 존재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있더라도 그냥 가족 기업일 거면 아예 상장을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그것도 네. 뭐 상장을 또 특히나 유럽처럼 자본시장이라기보다는 은행 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들은 가족 기업들 중심으로 상장 안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냥 돈 필요하면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사 결정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그 외환위기 이후로 자본시장 중심으로 뭔가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한번 미국을 보면요, 미국 기업 중에 오너가 있는 회사 아마존, 예, 제프 베이조스가 일대 주주입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는 일대 주주가 워렌 버핏이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일대 주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같이 주인이 존재하는 회사들이고요. 나머지 회사들 보면 일대 주주가 대부분 뱅가드입니다. 2대 주주는 블랙락입니다. ETF를 예. 운영하는 자산운용 회사. 3대 주주나 4대 주주쯤 되는 데는 스테이트 스트릿이라고 이 회사는 아예 ETF를 처음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자산운용사거든요. 네. 그 심지어는 대주주가 1대 주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있는 아마존마저도 2대, 3대, 4대 주주는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이 대주주가 특정인이 이게 내 주인, 내 기업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ETF 회사들이 대주주입니다. 지금 뭐 패시브 투자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들은 기업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을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건가요? 그냥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다 보니 아마존이 거기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대주주들이 이 주인이 없고 경영권에 관심 없는 ETF 회사들이 대주주이다 보니까 경영진이 막 전횡을 하죠. 번 거를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고 심지어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자사주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이런 회사들이 홈디포 이런 회사들이 아예 기업의 곳간을 주주들에게 다 돌려줘가지고 곳간이 비어있는 자기 자본이 없는 회사들인데요. 미국은 이제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친 주주 환원율이 90%가 넘죠. 그렇죠. 평균이 그 정도 되니까 일부 회사는 단기 순이익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죠. 제가 말씀드린 뭐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는 빚까지 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 주가가 올해 안 좋습니다. 올해? 예. 지금 미국 S&P 500은 사상 최고까지만 뭐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나 홈디포 이런 거는 아마 10% 20% 주가 떨어졌을 거거든요. 네. 빚까지 내서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을 했는데 이자율이 잘 안 떨어지니까 도저히 이제 자사주 매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그런 지배구조 하에서 주주들에게 너무 과하게 저는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긴 너무 과하고. 예. 그럼 일본을 볼까요? 일본도 일부 회사들은 주인이 있는데 네. 일본의 대기업격인 이 그 재벌 같은 경우는 그 20세기 초에도 이제 재벌이 있었죠. 뭐 미쓰이나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미국 군정이 들어와서 재벌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네. 예. 너네들이 일본 군보에게 돈 대줘 가지고 태평양 전쟁 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들은 주인이 없고요. 일본의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인데요. 일대 주주가 도요타 그룹이라는 건데 뭐 도요타 직물 몇몇 회사들끼리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도 내 회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자연인이 그 한국보다는 그런 어떤 오너십의 그 개념이 약한 편이고요. 중국은 볼까요?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 국유 기업이고 또 이제 몇몇 기업들은 이게 뭐 민영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또 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개인 혹은 그 가문이 회사의 주인인 그 어떤 오너십을 가진 건 한국밖에 없고요. 정말 이게 100%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건 주인이 없다 보니까 8, 90년대까지 뭔가 동서냉전이 있고 뭐 이제 계획 경제고 또 막 미국이 봐주고 이랬던 상황에서는 뭐 일본이 잘 나가다가 90년대 이후로 소위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동서냉전도 없어지고 시장에 딱 던져지니까
저는 한국 기업들이 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10년에 약진했던 거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주인이 없는 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허물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무 지배주들의 이해관계가 강한 것도 저는 부인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뭐 일장일단이 있는 시스템이긴 그럼요. 합니다만 빠르게 우리, 성장할 때는 일종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너가 있어서 빠르게 네. 그룹을 성장시키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었고. 네. 근데 또 그게 지금 우리 시스템에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느냐도 저는 봐야 한 되는 규모 그게 우리가 미국처럼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자본주의는 주주들만 좋은 자본주의는 예컨대 뭐 자사주 매입하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주주들에겐 좋아요. 네. 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 기업 실체에 대해서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주당 가치가 아니에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당기 순이익, 설비 투자 총량 이게 기업의 가치거든요. 네.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나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건 주주들에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상장된 회사가 주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어떤 거를 저는 폄훼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네. 미국식 자본주의는 오직 주주들만 좋은 자본주의고요. 한국은 뭐 제 느낌으로는 주주들도 홀대받는 자본주의니까 그 사이의 균형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거죠. 미국 자본시장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 한중일 상국은요. 미국처럼 그 자사주 매입이나 주조하는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설비 투자 많이 들어가는 무거운 산업이니까 네.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 기업들에게 뭐 주조환원을 미국처럼 하라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장기 성장 동력을 단기 주주들이 빼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과 중국보다 주주환원을 안 하는 거는 또 대만도 있고요. 예, 그럼 이게 설명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 밸런스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지배주주 편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정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밸류업.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고 꾸준히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그 부분이고요. 시장 좀 내부적으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 8만 원대는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위주로 삼성전자 8만 원 지금 밑돌았네. 예. 민망하게. 아무튼 8만 원 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많이 샀더라고요. 네. 이건 좀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잘 나가는 회사들 예컨대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저는 SK 하이닉스 주가도 거의 뭐 엔비디아에 맞물려 있다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TSMC 그렇고 뭐 엔비디아는 올 들어서 100% 넘게 올랐고 TSMC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한 40% 넘게 올랐을걸요. 삼성전자는 거의 작년 말 대비해서 5% 안쪽으로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제 느낌으로는 엔비디아가 안 된다가 아니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식의 높은 이익 증가율을 계속 유지시켰던 사례는 별로 없으니까 나쁘다가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른다는 전제로 하고 다음 분기 때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의 눈높이보다 더 높았으니까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긋났을 때 많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또 조정을 받더라도 많이 조정받더라도 이게 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조정이 크게 보면 이게 더 오르기 위한 중간 조정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뭐 6개월 사이에 배 오르고 이런 조정은 일단은 그 기대가 한번 꺾이는 것만으로도 조정폭이 깊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더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기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건 전통적인 앞서 말씀드린 어떤 레거시 반도체만 가지고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뭐 그런 선택을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또 그리고 아주 요건 단기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살짝 며칠 조정을 받으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4% 떨어지고 좀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요. 많이 과정에서. 오른 주식은 조정받을 때도 많이 그 조정을 받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니까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성장주를 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올 들어서 배가 됐는데 네. 뭐 그걸 사는 거는 용기 있고 좋은 선택인 건데 이제 그런 종목들의 시세에 내재가 된 특성은 올라갈 때도 아주 탄력적으로 오른 것만큼 떨어질 때도 변동성이 큰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게임에 내재가 된 속성이라는 거는 저는 늘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 반도체 관련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주가 상승률 보면 마이크론이 거의 또 압도적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HBM 한다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이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또 주목할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핵심은 뭐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고요. 네. 엔비디아 그쵸. 분기 실적이 훨씬 중요하고 또 마이크론보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에 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통해서 HBM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아이디어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또 이 마이크론은 또 어떻게 보면 레거시 반도체도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루두루 제 생각에는 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눈높이는 계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EPS 전망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개선되고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게 이제 그 실적이 막상 발표가 될 때는 또 100%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또 충족해야 되니까. 이미 이제 그런 기대치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마이크론 뭐 실적을 예측하고 이런 거는 뭐 부질없는 일이고 나온 거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좋았던 AI 관련 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가늠하는데 또 나름 또 시금석이 그 방향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최근에 중소형주가 특히 올해 많이 또 부진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뭐 코스피가 그렇다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 물론 미국에서도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뭐 빅테크 수익률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긴 한데 국내 시장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중소형주가 더 힘을 못 쓸지 어떻게 보세요? 그 배경은? 근데 저는 보면 중소형주라는 개념이 조금 대표성이 약한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한 2,300개 되는데요. 위에 있는 100개 빼면 2,200개는 중소형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종목별로 보면 올해 그 음식료나 이런 쪽 주가 좋았잖아요. 네. 그거 다 중소형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딱히 뭐 그 지수로서 benchmark하는 의미도 실은 별로 조금 없고, 떨어지고. 예, 또 바닥바닥으로 보면은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꼭 뭐 중소형주가 안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지수로 보면 그게 맞지만 지수 자체가 어떤 종목을 설명하는 효과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요즘 미국을 봐도 그렇죠. 이제 지난 주말 이틀은 미국이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예. 뭐 엔비디아도 한 2, 3% 조정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직전까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 경쟁을 하면서 막 가끔씩 한 3, 4% 정도는 엔비디아가 올랐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S&P 500 보면은 사상 최고치지만 뭐 0.2%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좀 양극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올해 S&P 500 지수가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지수가 그렇게 올랐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이거든요. 네. 근데 S&P 500 지수 중에서 주가가 원래 마이너스인 게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금리도 압도적으로 아주 낮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모든 그 에셋 클래스가 저금리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힘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I 말고는 실은 뭐 또 성장 동력은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제 AI와 같은 그런 신성장 산업을 제외한다 그러면 두루두루 많이 걸리는 건 또다시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큰 나라가 괜찮고 또 한국과 같은 경제가 뭐 아주 좀 좋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폭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제조업 PMI 같은 걸 보면 아직 뭐 올 봄부터 시작이 된 중국 경기 반등세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5월 5월 제조업 PMI가 벌써 5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조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좀 쏠림이 있는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은 쏠림이 좀 심하고 중국 경기는 올라오다 조금 예. 떨어지고 한국도 어쨌든 뭐 올라오다 중소형 떨어지고. 지수가 안 된다라는 거는 나름의 대형주 중심의 쏠림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수 종목은 사는데 뭔가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는 종목으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진행을 해온 거 이렇게 다 뒤돌아보면은 저도 이제 와이스트리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들을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해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가요? 네. 그때마다 그 쏠린 대상이 언제는 식음료, 언제는 화장품, 언제는 반도체 그 섹터만 달라졌을 뿐이지 네, 뭐 네. 로봇, AI 네. 등등. 근데 생각해 보면 쏠리니까 증시다라는 생각도 또 그게 들고요. 또 늘 또 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내재가 된 속성이 뭐지 주식투자는 그 미인 투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때도 예뻐 보이는 쪽으로 뭐 쏠림이 선택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그 2천여 개 국내에만 하더라도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또 잘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수급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거의 한 14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5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이제 오르는 시장에서 좀 팔고 떨어지는 시장에서 좀 사고 이런 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접근 방식은 또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많이 네. 또 하반기에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중소형주에서 기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 근데 이게 뭐 하반기에 좋을 거냐 이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뭐 제 실력으로는 뭐 하반기 1년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실력이 없다는 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 조언 말씀을요. 입장에서 알겠더라고요. 항상 너무 근데 다만 겸손하셔가지고. 네. 2년 3년 놓고 생각하면 네. 한국에서도 내가 어떤 주식을 소위 뭐 가치 투자자라 그래서 싼 주식을 샀는데 한 2년 반 3년 지나도 안 돼. 그건 제 생각에는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싸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가 못 본 약점이 많은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나가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고 또 중소형주들은 많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는 뭐 전혀 모르겠고 하지만 뭐 한 2년 반 3년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사서 기다린다 그러면 전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싸 보이는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소형주가 되고 이런 것도 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이 무정하고 잔인한 면이 있는 게 이 선도주가 꺾여야 네.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쏠려 있는 그 네. 주도주가 좀 관심을 잃어야 길게 거기 갔던 보면은 수급들이 좀 지금 이제 빠져나오죠. 뭐 AI주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좋은 나름의 이제 좋은 주식들인데 우리가 중소형주나 흔히 또 가치주가 또 됐던 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또 좋은 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에 이 시장을 풍미했던 게 그때의 지금의 성장은 AI죠. 근데 십수년 전의 성장은 중국이었어요. 네, 네. 또 한국에서 그게 나타났던 게 차화정이었죠. 예, 2012년. 예, 중국이 한없이 갈 거란 생각으로. 근데 이제 차화정이 2011년 여름부터 무너지면서 이제 중소형주와 가치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년 반 3년 정도 놓고 보면 싸 보이는 주식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주도주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미인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야, AI주 정말 좋은데 주가가 너무 달렸어라고 생각하면 또 투자자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미인을 찾는다 그러면 중소형주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보면 또 중소형주 쪽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요즘 그런 생각이 자주 드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골라야 하는 그럼요. 거고요. 그건 대전제입니다. 또 그리고 대전제. 그 주도주에 쏠렸던 그 수급이 언제 또 어떤 네. 계기로 퍼지게 될지 그 시기는 또 알 수 없는 또 거고. 주도주가 만약에 꺾였을 때 그럼 소외됐던 주식들은 그럼 바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같이 또 떨어지죠. 네.
같이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가파르게 올랐던 주도주보다는 주가 조정의 강도는 훨씬 약한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또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는데요. 네. 근데 또 그 큰 흐름 자체는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매주 개미숙고 시간도 함께하는 거고요. 오늘은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늘 진료에 복귀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각각 27일과 다음 달 4일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통계청이 범죄를 크게 11가지로 구분한 뒤 그 아래로 4단계에 걸쳐 범죄 유형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한국형 범죄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이 등장해 군과 국정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코너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8784번님.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많아지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럼 전문가에게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보죠.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라면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겠다. 투기 수요들이 우리나라 수요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들어오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에 비해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세입자 대응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든지 역전세가 생겨도 빨리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질문은요? 네, 9832번님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국인과 세금은 똑같이 내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다시 김인만 소장의 설명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중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 체결이 된 국가에서 계산을 해서 자기 나라 세금보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더 냈다면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적게 냈다면 차익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게 역차별 현상도 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자, 4501번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투자 이민 많이 가지 않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투자 이민 두 가지입니다. 일반 투자 그리고 고액 투자 이민인데 우선 일반 투자 이민은 15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요. 5년 동안 투자 유지했을 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고액 투자 이민은 일반 투자 이민의 그 투자금의 2배입니다. 30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조건으로 해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은퇴 투자 이민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현재 폐지가 됐어요. 투자 기준 금액으로 3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 고액 투자보다는 좀 현저히 낮죠.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었고 향후 발생할 약간 복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현재 좀 폐지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헨리 앤 파트너스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어요. 네. 백만장자 유출국.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자국을 떠나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게 4위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600명이 떠났는데 지난해는 800명이 떠났고 올해는 1200명이 떠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떠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투자 이민이 많이 들어와서 해외 부자들이 돈을 갖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게요. 네. 외국인들의 투자가 필요한 곳, 더 발전이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면 좋은데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들어와서 뭐 난개발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제주도의 경우처럼 일장일단이 또 있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볼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최병관님, 내국인이 에어비앤비를 국내 예약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내국인이 국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하는 불법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숙박업은 숙박시설에서만 가능하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대상이 되고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어려운 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서 이걸 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국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고 외국인에게만 한정돼서 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에어비앤비를 할 때 그래서 이걸 이제 내국인에게 빌려주면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마저도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3077번님은 에어컨 적정 온도와 사용 방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보내셨네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내 그 여름철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돼도 근데 약간 이게 좀 후텁지근한데 아마 그렇죠. 캠페인성으로 그 정도는 좀 유지해 달라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 제습 모드로 켜면은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 옛날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작동 원리는 동일해서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네. 2011년 이후에 나온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컨이 조금 더 똑똑해서 다양한 출력을 갖고 미세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버터형은 껐다 켰다를 자주 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들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거고요. 참고로 실외기가 너무 많이 가열이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늘로 만들어 놓는 게 에너지 효율을 한 20%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 예. 애프터 서비스. 여러분의 질문 계속해서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곽지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은 저희가 계속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함께해 주셨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